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1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도 알고 있다. 부산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자, 특례 보금자리론 결과가 나왔죠. 부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빚을 냈을까요? 네, 1.36조. 대구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집값이 싸다고 알고 있어요. 3.1조. 거의 서울과 대구에 빚낸 것을 합칠 만큼 대구가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럼 부산은 빚을 얼마나 냈는가? 부산 인구는 전체 한국 인구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래 특례 보금자리론 빚내는 것은 5.6%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부산 사람들은 부산 집값이 비싸다. 빚내서 집 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빚을 많이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요 영상을 가지고 오면서 대구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 그러니까 대구는 뭐 소비도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던데요. 부산 제2의 도시의 영광 그 틀에 계속 갇혀서 살 필요는 없겠죠. 5년, 10년 안쪽으로는 제3의 도시로 바뀌거든요. 제2의 도시 아이가 이런 이야기 굳이 안 해도 괜찮겠더라. 신생아 특례 이전의 거래량은 1000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신생아 특례가 나오면서 한 30% 정도 늘어날 것이다.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해서 16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1800건 정도의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거래량이 1월 달 거래량 제법 나오네. 제법 나오네. 이런 느낌일 텐데요. 생각해 볼 부분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쿠팡 저 일부러 막 쿠팡 나는 원래 쿠팡 안 쓰는데 당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쿠팡 구매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원래 쿠팡을 쓰시는 분들이 물건을 구매하실 때 그냥 하나의 경유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 작년 최고치에 다시 근접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최고 물량 돌파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벌써 작년 최고 매물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전세 물량 큰 변동이 없고 월세 물량은 조금 늘어난 모습.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400건 정도 늘어난 수준이니까 전세 임대 물량은 큰 변동이 없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작년 12월 달이나 11월 달 대비 1월에 전세 거래량은 한 20% 정도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전세가 빠르게 소진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죠. 이제 3월달, 4월달 되고 하면 임대 거래는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신고가 3건, 2200건, 1800건, 1500건, 다시금 1800건대로 거래량이 뛰어오른다. 그러면 그렇게 거래량 뛰어오른다. 저는 예측을 할 때, 더 줄어들 걸로. 1월달 1400건, 1500건대 갔다가 1400건 갔다가 다시 특례가 나오면서 신생아 특례가 나오면서 1600건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봤는데 벌써 1월의 거래량이 1800건에 육박할 수준이라니 우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살짝 수정해 놨습니다. 1800건 정도 나올 걸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1월에 이 시기가 신생아 특례 지금 벌써 계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간과했던 부분이 특례 우대형이 지금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1월에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 일종의 페이크 비슷합니다. 여기 속아서 와 다시 거래량이 작년 특례처럼 거래량이 폭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의 예전에 월 평균 거래량 3,000건에 달하던 거래량 최악일 때는 그 절반의 수준에 해당하는 월 평균 1,400건대의 거래량까지 떨어졌던 것이 2023년 특례 영향으로 살아났고요. 신생아 특례는 그보다 힘이 더 못할 거예요. 23년 거래량보다는 못한 거래량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건당 거래대금 4억 2천, 3억 7천, 3억 4천, 3억 5천 정도 와 있네요. 지금 2차로 지금 충격받은 가운데 크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 자, 거래량 살펴보시면 서울이 107건, 부산이 97건. 괜찮네. 거래량은 일단 우선은 양호합니다. 자, 가격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또 오류가 또 있네요. 오류가 있어서 오늘 실거래 가격은 돈보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 실거래도 볼만합니다. 네. 여기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돈보.co.kr
제가 모든 가격을 다 보여드리진 않고 여러분도 요 사이트 그래야지 이 사이트 만든 사람들도 광고에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자, 삼익빛이 자, 비싼 대형 평형 고점 대비 20%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명륜 아이파크 고점 대비 22%. 요거 퍼센트까지 다 나타나 있어서 좀 보기가 편합니다. 20%, 25% 비싼 아파트 그 정도 거래되는 모습. 사직 롯데캐슬더 클래식 요거 한번 볼까요? 33평형 가격 9억 5천. 최근 9억 5천 가격. 자, 올라가다가 10억을 넘어섰다가 다시 살짝 조금 빠지는 모습이죠. 비싼 거는 인정. 근데 24층, 25층 같은 타입의 물건 견주어 봤을 때 고점 대비 22억 8천이나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9억 3천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야, 그래도 분양가 3억 조금 넘어갔던가요? 대박 친 건 맞긴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대박 친 곳들 많이 있긴 있죠. 근데 어느덧 연식이 이게 또 거의 이제 한 7년, 8년 막 이렇게 돼 가네요. 이것도. 막 착공했던 시기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수익률은 3배가 되었다. 대박입니다. 저런 대박 물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건의 대박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드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 저렇게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또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상권이 형성될 때 보면 뭐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부상권은 또 몰락해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이 주택시장에서도 정말 발빠르게 잘 옮겨 타지 않는 다음에는 어느 순간 주저앉아 살게 되거든요. 50대, 60대 넘어가고 나면 거의 잘 안 옮겨 다녀요. 그러면 그곳은 또 돈을 또 까먹는 지경이죠. 지금까지야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까먹는 지경은 아니었지만 일부는 까먹는 느낌이 나는 곳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억, 8억. 대구에는 5억, 6억 정도의 거래 느낌은 부산에서는 7억, 8억 정도 하거든요. 대구보다 한 30% 정도 똑같은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아파트인데도 가격은 한 30% 정도 비싸다. 부산 사람들이 비싼 거 좋은 건 알고 하지만 비싸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빚 많이 내서 집 샀겠죠. 10억 6천까지 갔던 것이 6억 6천. 네, 저층임을 감안해서 38% 정도 하락한 모습,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6억대 초반에 나타나고요. 이 밑에서 가격을 5억대 있던 아파트가 6억대로 올라와 줘야지 6억대의 아파트가 또 7억대로 올라가고 할 텐데 6억 이상 지금 대출 제한이 많이 걸리죠, 지금. 자, 25% 많이 빠지는 것, 직거래, 이런 것들도 지금 세무조사 같은 거 막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직거래 할 때도 좀 조심하셔가지고 그 범위 내 세무사하고 잘 상담하셔서 뭐 좀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죠. 근래 증여 상속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뒤탈 없이 해야 된다. 한 15년까지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 기간 경과하고 나면 세무조사 끝나지만 이렇게 약간 탈법, 편법 뭐 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했는 경우는 15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직거래 할 때도 좀 가격 3억 혹은 30% 중에서 뭐 적은 금액이었던가요? 네,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거래 가격인지 아니면 뭐 최저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 범위를 잘못 설정해 버리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을 5억 이상대 아파트에서는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34% 살려면 이 가격.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 가격에 살면서 저금리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연식이 또 20년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요것도 나름 보기 편하죠. 요게 보기 편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많이 빠지는 거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축의 운명은 이러하다. 구축의 운명은 이러하다. 어제 그 영상 일본의 모습 담았는 거 보셨죠?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거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르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낫다라고 반드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많이 빠지는 거래들 나옵니다. 버티기와 빠지기. 전세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구축들은 생각보다 빈집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 매매 시장에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는 거래가 좀 양호하고 어딘가는 거래가 좀 덜 할 텐데 아마 구축이나 이런 것들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면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래쪽 가격이 많이 빠지거든요. 놈들이 부자가 막 부동산 투자해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자금력은 크지 않고 그래서 구축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시계 물릴 수가 있다. 네, 그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예, 여기서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월 달에 거래량이 다시 뭐 1,800건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계속 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비싼 아파트 안 사는 모습 바로 나타났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절벽에 마주한다. 여기 만약에 더 작은 산을 이룬다고 치면은 고가의 물건 가지고 있고 빚은 많이 냈고 이런 상황이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 갭 투자로 나는 비싼 거 사놨어. 나 6억 이상 샀어. 근데 막 볼 때는 1억, 2억 막 올라가서 좋았는데 떨어질 때도 1억, 2억 막 떨어지죠. 갭 투자로 사고 난 돈이 없어. 돈이 한 개도 없어. 난 전세 대출 받을래. 전세 대출. 요거 DSR 우회할 수 있어. 대출 무한정 받을 수 있어. 비록 나의 DSR 한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매한 물건과 전세를 합치면 DSR 비율이 100%가 넘어가지만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근데 꼭 집값이 오를 때는 보면요. 이런 계층들이 다 손절매 했을 때 그때서야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라. 분양권 거래량 51건 전매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굉장히 폭발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너무 비싸요. 막 7억, 8억 이렇게 하는 것을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누군가는 눈물의 손절매죠. 눈물의 손절매. 아니면 차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매수한 사람이 과연 폭등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폭등이 힘들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막대 그래프 2년 전과 파란색 선과 지금 빨간색 요 위치 견줘 보면은 아직까지 역전세는 존재하는 구간. 올 가을이 되고 나면 이제 이때 한번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더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갭은 또 생각보다 또 커질 수 있어요. 우선은 올 10월 달 되면은 역전세나 이런 고통들은 좀 한풀 꺾인다. 근데 매매 가격이 빠지고 지금 빨간색 선의 흐름이 매매 가격하고 거의 갭을 유지하면서 30%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매매 가격이 총선 이후에 4월 10일 총선인가요? 총선 이후에 매매 가격이 다시금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추락을 하게 된다면 이 역전세의 우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자, 요 부분 메아리 2년 전의 현상 올랐으니까 올랐고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자, 요렇게 맞물린다는 현상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보다는 전세 거래량이 돋보이는 1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